기업의 수익은 대표적으로 매출이 기업의 대표적인 수익입니다. 그래서 매출을 우린 영업수익이라고 하죠. 매출액이 기업의 대표적인 수익이고, 제품을 팔면 제품 매출, 상품을 팔면 상품 매출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제품 매출액에서 상품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등을 차감하면 순매출액이 나와서 영업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수익은 영업수익 외에 영업의 수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영업수익은 매출, 그거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영업의 수익입니다.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차익.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이익이라고 하죠.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순자산이 증가하겠죠. 순자산의 증가 요인이 되는 것들 우리는 수익으로 볼 수 있겠다. 대표적으로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임대료,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등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외환차익, 외환산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투자자산 처분이익, 자산수준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금 수익, 자비이익 이러한 것들을 우린 영업의 수익이라고 보고 기업의 수익은 영업수익에서 영업의 수익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수익은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수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게 되죠. 매출 원가. 매출 원가를 빼게 되면 매출 총이익이 나와요. 매출 총이익. 이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라고 하죠. 판관비를 빼게 되면 영업이익이 나오죠. 영업이익. 영업이익에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게 됩니다. 영업의 비용을. 그러면 세금 내기 전 순이익이죠.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전 순이익.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세를 빼게 되죠. 법인세 등을 빼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당기순이익. 이렇게 손익계산서의 구분계산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손익계산서 구분계산을 파악하는데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약을 빼면 영업이익,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더하기 빼기 하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법인세 등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얘기하는 수익은 매출액 그리고 영업의 수익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는 계산 과정에서 나오는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법인세 등 당기순이익 계산 과정에서 나오는 이익이라고 보고 기업의 수익은 매출액을 영업수익이라고 하고 그 외의 수익을 영업의 수익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은 이렇게 수익이 두 가지인데 매출액과 영업의 수익. 그래서 수익의 인식 기준에서 보게 되면 매출의 인식 기준이라고 봐야겠죠. 판매를 했을 때 재화의 소요에 따른 유의적인 이용과 보상이 당연히 매입자한테 이전이 돼야 된다. 판매를 했을 때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판매를 했으니까.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을 할 수 있다.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봐야지 재화의 판매다.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다. 라고 보는 거죠. 용역이라고 하면 용무 및 행위를 얘기하는데 대개 건설업이나 또는 요식업 이런 것들 또는 인력을 제공하는 업 이런 것들을 용역의 제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래 전체의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 완료를 위하여 투입하여야 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것이 용역의 제공의 용역 수익금의 인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 유형별 수익의 인식은 위탁 판매라 하면 판매를 부탁하는 걸 위탁 판매라고 하겠죠. 요즘에 TV 보면 홈쇼핑이 많이 나오죠. 그럼 홈쇼핑 회사에 우리가 판매를 부탁을 하게 되죠. 판매를 부탁하게 되면 어떤 분계가 될까요? 대변에 상품이 나가겠죠. 그리고 차변에 이거를 판매 부탁한 거를 우리는 적성품이라고 합니다. 적성품. 이렇게 판매 부탁한 물건이 이게 대변에 나가면 8번 조교가 되겠죠. 매출을 하게 되면 적성품이 즉 판매 부탁한 물건이 적성품 매출이라고 해서 적성품 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부탁하면 홈쇼핑 회사가 매출을 해야지 수탁자가 홈쇼핑 회사라고 봐야겠죠. 홈쇼핑 회사가 매출을 해야지 판매한 걸로 보고 매출을 인식하겠다 이거죠. 수익의 인식이라는 얘기는 매출의 인식을 얘기하는 거죠. 반품 조건부로 판매했을 때 시용 판매를 얘기하는 거죠. 시범적으로 써보고 매입의사를 밝혀라. 구매자가 인수한 수락한 시점에 우리가 종료 시점에 우리가 매출로 본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시용 판매 또는 시용품 또는 시승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용 가매출이라는 말도 쓰겠죠. 의사를 밝혀올 때까지는 매출로 보진 않는다. 할부 판매. 요즘엔 할부의 개념이 없죠. 캐피탈이 돈을 대출해주고 그 돈을 우리 구매자가 매월 갚아나가는 형식이니까. 하지만 과거에는 할부 판매가 많았죠. 장기 할부 판매 36개월, 48개월 뭐 이러하게 할부 판매가 많았는데 재화가 무조건 인도되는 시점에 현재 가치와 명목가액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 가치를 평가합니다.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매출로 보겠다. 그 외에 방송사의 광고 수익, 광고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시점에 광고 제작의 용역 수익, 진행 기준으로 보겠다는 거죠. 진행 기준으로. 공연 입장료,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 수강료, 강의 기간 동안에 발생 기준을 적용한다. 강의 기간 동안에 발생 기준을 적용해서 수강료 매출을 보겠다. 도급공사, 예약 판매 역시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을 하겠다. 지금 보는 이거는 이제 각각의 경우에 우리가 매출의 인식 기준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의 인식 기준을. 자, 거래 유형별로 수익의 인식이 좀 더 있는데 재화나 용역의 교환, 동종 교환일 때 동자산 간의 교환일 땐 수익의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동종자산 간의 교환은 내가 제공하는 자산의 장부 가치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 금액을 보기 때문에 수익의 인식을 하지 않는다. 이종자산 간의 교환은 판매 기준에 따라 인식하기 때문에 내가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가치로 동종자산 간의 교환은 내가 제공하는 자산의 장부가치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금액을 보고 이종자산 간의 교환은 내가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가치로 취득하는 금액의 취득금액을 봅니다. 단 현금의 지출금액과 현금의 입금금액이 가감이 되겠죠. 그 외에 배당금 수익, 배당금을 받을 권리나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이자 수익,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하는 로열티 수익,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상품권 매출 수익, 상품권을 매출했을 때는 상품권을 발행하는 회사에서는 선수금 처리가 되는 거죠. 상품권을 매출하고 예금을 받았다 그러면 자산의 증가 차변의 예금, 대변에 상품권 선수금이라고도 하지만 그냥 선수금 이렇게 되고 이 상품권을 가지고 물건으로 교환할 시점에 상품권은 매출로 보는 거죠. 상품권을 회수할 때, 판매할 때 물건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때 매출되는 걸로 본다. 그렇게 되면 상품권이 회수되게 되면 차변에 선수금이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리고 대변에 상품 매출 이렇게 수익의 발생으로 매출이 생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익은 크게 영업수익은 제품 매출, 상품 매출,
공사수익금, 수강료 수익금 등 매출로 보는 게 영업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병원은 의료수익금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영업수익 매출을 말고 보게 되면 영업의 수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업의 수익. 영업의 수익 그 외에 이자 수익 뭐 등등등등 임대료까지. 이 임대료가 만약에 임대사업을 한다 그러면 임대료 매출이라고 그래서 영업수익으로 보지만 임대사업이 아니고 건물 하나 가지고 영업의 수익으로 임대료가 들어온다 그러면 영업의 수익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종이 다른 거다. 임대사업자는 아니지만 임대가 생겨서 임대료가 들어오면 영업의 수익. 만약에 임대료 사업이 주종이면 임대료 수입, 임대료 매출이 되겠죠. 임대료 매출, 임대료 수익금이. 그때는 매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수익하고 반대되는데 매출하고 반대되는 건 매출에 반대되는 건 매출 원가겠죠.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물건을 팔고 생긴 이익이다. 이 매출은 결국에 순매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매출이라는 얘기는 총 매출에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을 뺀 금액이 순매출이 되겠죠. 매출 원가라는 거는 우리가 역시 기초 상품의 순매입액, 운임까지 더한 순매입액. 이 순매입액은 환출이나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을 뺀 나머지가 순매입액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판매 가능액이다. 판매 가능액이다라고 표현하고 여기에 기말 상품을 빼게 되면 기말 상품을 빼면서 타 계정으로 대체가 있다면 또 빼는 겁니다. 빼가지고 매출원가가 산출되죠. 그래서 매출원가가 산출되면 이렇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출총익에서 비용을 빼는데 그 비용을 뺄 때 우리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매출원가는 제품을 매출하면 제품 매출, 상품을 매출하면 상품 매출, 이 매출에 대응되는 매출과 대응되는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의 대표적인 수익은 매출이고 기업의 대표적인 비용은 원가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익이 나오는 거죠. 상품, 도매업일 때는 상품으로 하고 제조업일 때는 물건을 원재료, 노무비, 경비를 투입해서 제품을 생산하니까 기초 제품 그리고 완성품이라고 하죠. 완성품. 완성품을 단기제품 제조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제품에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더해서 판매 가능액이라고 보고 기말 제품을 빼게 되면 제조업의 제품 매출원가가 나오는 거고 이 단어는 도매업이니까 상품 매출원가라고 하고 그 다음 단원에 이제 원가 계산 설명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 제품에 대한 내용이 원가에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라고 해서 투입이 돼서 제조원가가 돼가지고 제공품 과정을 거쳐서 제품이 되는 과정이 이 다음 원가 계산 과정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단기 매입액은 순매입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기 매입액은 매입 할인이나 매입 환출이나 매입 애누리를 뺀 나머지 금액이 순매입액이죠. 혹시나 운임이 있다 그러면 운임을 더하는 거고 그래서 이 나머지를 빼는데 매입 애누리는 우리가 거래 시 불량품이나 또는 상이한 물건이나 또는 이러한 물건이 있을 때 가격이 차감이 되면 매입 애누리가 되고 매입 할인은 약정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약정에 의해서 외상대금을 10일 이내에 갚겠다 그러면 2% 할인해주고 15일 이내에 갚겠다 그러면 2%는 안 되지만 n분의 해주겠다라는 할인 계정이 있겠죠. 그래서 약정에 의해서 깎는 게 매입 할인이고 매입 할인의 반대말은 매출 할인이겠죠. 매입 애누리의 반대말은 매출 애누리가 되고 매입 환출의 반대말은 매출 환입이 되겠죠. 고로 여기서 순매출액을 찾는 데 있어서 이 역시 반대말이 찾아와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항목에 우리가 이 원칙은 필수적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에서 판매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법인세 차감전순이익, 그리고 법인세 등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형식이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게 되면 매출총이익이 나오고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은 판관비라고도 하죠.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면 영업이익에서 이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아까 수익은 매출과 영업의 수익밖에 없다고 그랬죠.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영업이익이 나와서 즉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와서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빼고 영업의 수익을 더해서 영업의 비용을 빼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나오고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고로 판매비와 관리비는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라고도 하죠. 판매활동과 기업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급여, 퇴직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통신비, 접대비, 감가상각비, 광고선전비, 대손상각비, 세금가공과 차량유지비, 선물품비, 경상연구개발비 등 우리가 영업비라고도 표현하고 판매비와 관리비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매출총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이익에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뺍니다. 영업의 수익은 매출액 말고 나머지 다 수익이 영업의 수익이고요. 그리고 영업의 수익을 더해서 영업의 비용을 빼면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자 비용, 기타의 대손상각비,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실, 유용자산 처분손실, 매출채권 처분손실, 외환산손실, 외환차손, 기부금, 재해손실 구분하기 우리가 이거 구분을 하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총액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고 영업이익에 영업의 수익을 더해서 영업의 비용을 빼면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나오는 것이고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마지막으로 법인세 비용 즉 법인세 비용 등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분계산의 원칙에 의해서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액 이 순서를 우리가 구분계산의 원칙으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 당기순이익을 주식의 수로 나누면 주당손익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당손익이. 자, 비용의 인식기준. 아까는 수익의 인식기준이었는데 비용의 인식기준은 직접 대응한다. 보고된 수익과 인과관계를 기초로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직접 대응은 수익과 비용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우리가 적용되는 방법이다. 매출의 매출원가 또는 판매원의 수수료 등. 간접 대응이다. 특정 수익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발생한 원가가 일정 기간 동안 수익 창출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기간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배분할 것, 감가상각비 등을 얘기하는 거죠. 단기 비용, 기간 비용이다. 직접 대응과 간접 대응 방법을 모두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 단기에 발생한 원가가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미래의 효익의 가능성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발생하는 회계기간의 비용으로 인식, 즉 광고 선제비 등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계산구조가 나옵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가 암기하면 좋겠죠. 순매출액이라 하면 총매출액에서 매출 에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을 차감해서 순매출액이 나오고 순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게 되면 매출 총익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에 순매입액이라 하면 총매입액에 매입 운임을 더해서 매입 에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을 빼면 순매입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더하면 판매 가능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판매 가능액에서 기말 상품을 빼거나 타계정으로 대체를 빼면 매출 원가가 나온다.
그래서 순매입액은 총매입액에 매입 운임을 더하고 매입 매느리와 환출 매입 할인을 빼면 우리가 순매입액이 됩니다. 매출, 제품 매출 원가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상품이라고 안 하고 기초 제품 재고액,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다른 말로 완성품 원가라고 보면 됩니다. 완성품. 완성품 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품 재고액은 타계정으로 대체액은 타계정으로 우리가 대체했을 때 마이너스가 생기고 대부분 요까지 매출 원가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기초 제공품의 단기 총 제조 원가를 더해서 기말 제공품을 빼는데 우리가 아직 이 단어는 안 나왔지만 공장을 제조라고 하고 다른 말로 제공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공품 차변에 기초 제공품. 기초 제공품은 전년도에 만들다 말고 생산 공정에 물려있이 넘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재료비, 그리고 노무비,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제조 간접비, 이거를 우린 제조 비용이라고 하죠. 제조 원가. 그래서 이 제조 원가가 기초 제공품에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더해서 기말 제공품을 빼게 됩니다. 기말 제공품을 빼게 되면 찾고자 하는 완성품이 나오는 거죠. 이 완성품을 우리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매출 총손익이란 뜻은 매출 총이익 또는 매출 총손실이란 뜻이에요. 순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게 되면 매출 총이익이나 손실이 나오고 그 매출 총이익이나 손실에서 판매 관리비는 임차료, 급여 이런 것들이죠. 빼게 되면은 영업이익이나 영업손실이 나온다. 그 영업이익이나 영업손실에서 영업의 수익은 매출과 영업의 수익밖에 없죠. 영업손익에서 손실이나 이익에서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을 빼게 되면 법인세를 내기 전 차감전 순이익이 나오고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마지막으로 법인세 등을 빼면 단기 순이익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공식이 나와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요 손익계산서 등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등식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공식화를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은 우리가 암기를 하게 되면 이론 시험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요 제공품 계정은 우리가 따로 원가 계산반에서 기초 제공품의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그리고 기말 제공품을 빼면 완성품이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산대 가면은 이제 외화자산이 있는데 이 외화자산의 외환차익, 외환차손, 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 손실 이런 개념 과목이 나오겠죠. 발생 시점에는 외화거래가 발생한 경우 거래 발생일 현재 환율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한다. 즉 매출을 했습니다. 매출을 하면 $10,000를 환율로 적용해서 수익의 발생으로 대변에 잡죠.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니까 제품 매출로. $10,000 곱하기 1,000원을 하면 외상으로 하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해갖고 자산의 중과가 잡히겠죠. 자산의 중과가. 그래서 자산의 중과 차변의 외상 매출금 $10,000 곱하기 1,000원을 하면 수익의 발생으로 1,000만 원이 나오죠. 외상 매출금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환율을 보면 1,000원인데 우리가 결산 시점에 갔을 때 이게 $10,000가 1,000원이 환율이 50원이 올랐어요. 그럼 $10,000 곱하기 1,050원 하면은 1,000만 원이 아니라 1,050만 원이 되겠죠. 외상 매출금은 가만히 있었는데 달러는 그대로인데 50만 원이 올라가겠죠. 그럼 결산 시점에서는 그걸 우리는 외화환산이익이라고 합니다. 영업의 수익이죠. 만약에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자산 가치가 떨어지겠죠. 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반대로 외화환산 손실이라고 생기는 겁니다. 외화환산 손실. 그건 영업의 비용입니다. 근데 이 $10,000가 외화환산 이익을 잡았는데 결제 시점에 1,030원으로 20원이 떨어지겠죠. 그럼 외상 매출금이 여기 1,000만 원이 있고 외상 매출금이 50만 원이 있는데 회수할 때는 1,050만 원이 대변의 자산의 감소로 갑니다. 그러나 $10,000가 1,030원이니까 들어올 때는 1,330만 원만 들어오게 되니까 오히려 받을 때는 손해가 생기겠죠.
그게 외환차손입니다. 영업의 비용이겠죠. 만약에 달러가 올라가면은 돈이 더 들어오겠죠. 그때는 외환차익이 생깁니다. 외환차익이. 외환차익이 생긴 건 영업의 수익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산 시점에 환율에 의해서 우리가 이익이 생기면 외화환산이익 또는 외화환산 손실. 결산 시점에서는 6글자 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 손실이 생기고, 그리고 회계기간 중에 환율이 우리가 이렇게 회수할 때 생길 때는 우리가 외환차손, 외환차익이라고 생깁니다. 여기서는 외상 매출금이기 때문에 달러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시점에서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데, 만약에 이게 자산이 아니고 만약에 얘가 자산이 아니고 부채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부채라면은 우리가 이런 결과가 생기겠죠. 외화를 빌렸습니다. 차변의 예금, 대변의 차입금, 부채의 증가로 $10,000에 1,000원이니까 예금이 1,000만원, 그리고 차입금은 1,000만원. 결산 시점입니다. 결산 시점. $10,000가 1,050원이 됐어요. 그러면 50원이 더 올랐죠? 가만히 있었는데 차입금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차입금이 올라가겠습니다. 단기 차입금이 1,000만원이 아니라 1,050만원이니까 50만원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부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기서 얘기하는 외화 환산이익의 반대인 외화 환산 손실이 생깁니다. 50만원이. 자, 이게 자산을 갖고 있을 때 환산 이익이 생기지만 부채를 갖고 있을 때는 이렇게 손실이 생긴다라고 보십니다. 그러면 이제 갚을 때 $10,000 1,030원으로 갚죠. 차입금은 1,050만원이니까 단기 차입금은 부채의 감소로 1,050만원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대변의 예금은, 돈을 갚는 예금은 환율이 1,030원이니까 $10,000는 그대로니까 1,030만을 변제하겠죠. 그러면 오히려 갚을 때 여기는 외환차손이지만 부채인 경우는 반대로 20만원이 외환차익이 생깁니다. 외환차익. 영업의 수익이죠. 그러니까 $10,000라도 환율이 변할 때 부채나 자산은 서로 상대적으로 반대가 되는 겁니다. 반대가. 그래서 이렇게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 외환차익, 외환차손은 이렇게 환율에 의해서 생기는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